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부모님이 자꾸 입이 마르다고 하시거나 본인이 물을 마셔도 입안이 텁텁하고 뻑뻑한 느낌.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매일 드시는 약 한 알이 범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논문 1500편을 샅샅이 뒤져서 범인을 잡아왔습니다. 저 9년차 약사인데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입이 마르다고 오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나요. 근데 대부분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고 오세요. 오늘은 그 이유를 데이터로, 숫자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논문은 2017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이에요. 체계적 문헌 고찰이 뭐냐면 한 편의 연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구 수백 편을 다 긁어 모아서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의학계에서 증거의 질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이에요. 이 논문은 26년 동안 나온 논문 1500편 이상을 뒤져서 핵심 논문만 추려서 분석한 논문이에요.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죠.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왜 어르신들만 따로 분석했냐?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어떤 약은 입이 마를 위험을 6배 가까이 높여요. 자, 여러분. 구강건조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항우울제, 혈압약, 수면제. 정답은 요실금 약이에요. 뜻밖이죠? 논문에서 나온 수치가 이거예요. 요실금 약을 먹으면 입이 마를 위험이 가짜 약에 비해 5.91배 높아진다. 거의 6배예요. 그냥 약간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약을 먹으면 4명 중 1명은 구강건조증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와요. 왜 요실금 약이 이렇게 입을 마르게 하냐? 쉽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침 나와라 하는 버튼이란 소변 참아라 하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오래된 계열의 요실금 약들은 손가락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 소변 버튼만 누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침 버튼까지 같이 꾹 눌러버리는 거죠. 방광은 진정되는데 침샘도 같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최신 요실금 약들은 달라요. 핀셋으로 소변 버튼만 딱 집어내는 방식이에요. 침 버튼은 건드리지 않아요.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오래된 계열 요실금 약을 먹으면 입이 마를 위험이 56% 증가해요. 약 먹은 사람 2명 중 1명 이상이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최신 계열 요실금 약은요, 위험 증가가 거의 0%예요. 가짜 약이랑 차이가 없어요. 뚱뚱한 손가락이냐 핀셋이냐, 이 차이가 내 입안을 사막으로 만드느냐, 촉촉하게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요실금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혹은 부모님이 요실금 약을 드시는데 입이 자꾸 마르다고 하신다면 약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드시는 요실금 약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약 말고 구강건조증 부작용이 적은 다른 옵션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진짜 중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구강건조증 위험이 높은 약은 항우울제예요. 위험이 가짜 약 대비 4.74배,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도 항우울제 종류마다 위험도가 달라요. 항우울제 계열을 정말 대충 나눠보자면 오래된 항우울제랑 비교적 최신 항우울제로 나눌 수 있어요. 오래된 계열의 항우울제는요, 뇌 속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외에 아까 요실금 약처럼 뚱뚱한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버튼을 같이 눌러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구강건조증이 꽤 심하게 나타나요. 최신 계열 항우울제는 좀 더 핀셋처럼 선택적으로 작용해요. 필요한 곳만 건드리고 침샘 쪽은 덜 건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최신이라도 구강건조증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항우울제를 처음 처방받으시는 분들, 혹은 이미 먹고 있는데 입이 자꾸 마른 분들, 담당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구강건조증이 있는데 이쪽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로 바꿀 수 있나요? 의사도 이 부분을 체크하지만 환자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면제, 항불안제, 항정신병약 계열이에요. 이 그룹은 가짜 약 대비 2.59배 위험 증가. 1, 2위보다는 낮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이 약들이 왜 침을 마르게 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뇌는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에요.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뇌 안에서 신호들이 과하게 날뛰어요. 수면제란 항불안제는 이 신호들을 진정시키는 약이에요. 뇌를 조용히 해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뇌랑 침샘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뇌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침샘한테 가는 신호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뇌는 조용해졌는데 침샘도 같이 조용해지는 거죠. 약국에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 보면 처음엔 잠 잘 자게 됐다고 좋아하시다가 몇 달 지나서 요즘 입이 너무 마르다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제 드시기 시작한 시점이랑 입이 마르기 시작한 시점이 겹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약약들도 종류마다 차이가 있어요. 오래된 계열일수록 뚱뚱한 손가락처럼 여기저기 같이 눌러버리는 경향이 있고 최신 계열은 좀 더 정교하게 작용해요.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드시는데 입이 마르다면 역시 약사나 의사한테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이번 4부는 진짜 핵심 얘기를 해야 해요. 먹는 약 개수가 많을수록 구강건조증 위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논문에서 약 개수와 구강건조증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8개 있었어요. 그중 단 1개만 빼고 전부 다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했어요. 7대 1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5가 되고 10이 돼요. 각 약이 침샘 신호를 조금씩 차단하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훨씬 강력하게 침샘을 눌러버려요. 나쁜 쪽으로 시너지가 터지는 거예요. 약국에서 어르신들 약봉투 열어보면 10알, 12알씩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들이 각자 조금씩 침샘을 건드리면서 결국엔 침샘이 완전히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지역사회에 사는, 그러니까 요양원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사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먹고 있어요. 10명 중 4명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이상 먹는 분도 10%나 돼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더 심해서 75%가 5가지 이상이에요. 자,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이 요실금 약도 드시고 항우울제도 드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수면제도 드신다면 각각의 약이 조금씩 침샘을 억제하는 데다가 이게 다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요즘 입이 너무 마르다고 하신다면 그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약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원래 침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침샘 자체가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약까지 먹으면 원래도 조금 줄어있는데 거기서 더 줄어버리니까 같은 약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하게 입이 마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논문이 60세 이상만 따로 분석한 이유예요. 같은 약인데 어르신들한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니까요. 자,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정리하세요. 들으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막상 자기가 먹는 약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내과에서 받은 약,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 비뇨기과에서 받은 약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병원에서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약사예요. 먹는 약 전부 들고 약국에 가서 한번 봐주세요 하면 어떤 약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지 혹시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약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담 하나하나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같은 효과라도 부작용이 적은 약이 있어요. 아까 요실금약에서 봤잖아요. 뚱뚱한 손가락 계열이랑 핀셋 계열이랑 구강건조증 부작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항우울제도 수면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부작용 프로파일이 다른 약들이 있어요.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입이 심하게 마르다면 의사한테 대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현명해요. 이걸 물어보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가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면 훨씬 좋은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